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공부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하실 건데, 되게 이제 힘들겠죠,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하는 게 힘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근데 그 쉰 기간이 보통 20년도 넘고 30년도 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는 게 힘들고, 또 이제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어디가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뭐 허리도 아프고 온 몸이 다 아프잖아요. 계속 안 썼던 근육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되어야 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순간이 좀 올 건데, 그 힘든 순간이 이제 오는데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사실은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힘들면 그게 견디기가 힘드냐면, 어떻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떻게 힘들면 이제 여러분 견디기 힘들냐면, 이제, 해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원래 우리 3월 첫 강의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뭐 장황하게 하는데, 다 아시는 내용들이라서 뭐 장황하게 하는 거는 생략하고, 결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가장 궁극의 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합격이죠.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만 좀 간단하게 드리고 갈게요. 오늘 우리 수업 진도가 빡빡해가지고요. 그래서 합격 전략은 별게 아니고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위험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제 뭐 와이프가 이거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제 여동생이 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17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봐왔을 거 아닙니까? 합격생도 뭐 한 못해도 10만 명 정도는 배출을 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이.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수험생들이 100만 명은 될 거예요. 응? 뭐 그 정도는 되겠죠. 굉장히 뭐 동영상 수강생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많은,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텐데, 100명이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주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한 반에 이렇게 성원이 되는데, 7월 달 정도 되면 여기서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학원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인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차고, 그래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포기하게 되는 건데, 그 포기를 왜 하게 되냐면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어요. 뭐 허리 아픈 거는 여기 한의원 믿더라고, 밑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그러면 되고, 파스 붙이고 자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버리면 이게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이 힘들어 버릴 수 있냐면,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건지 좀 말씀드리면, 제 와이프가 뭐 혹은 제 여동생이 이걸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님들이 세 분이 있는데, 위로 누님들이 한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고요. 이제 누님들이 이제 제가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근데 이제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있는데, 1차에 한 과목만 잘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차 한 과목, 2차 한 과목만 열심히 해서 여기서 고득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하고 뭐가 있죠? 민법하고 개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민법하고 개론이 전혀 그 분야가 다르죠.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쓰는 두뇌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두뇌가. 그래서 민법은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생각해 보면 국어하고 좀 관계되는 과목이에요. 국어. 그리고 개론은 뭐하고 좀 관련이 되는 과목이겠어요? 수학하고 관련이 좀 되게 깊고,
개론은 그냥 수학의 한 아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수학에서 나온 학문이 경제학이고요. 경제학 학문이 이제 개론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여기서 계산 문제가 11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11문제. 예, 근데 우리 개론 선생님들이 그런 말 하시나요? 계산 문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그냥 딱 보기만 하면 답 나온다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 어려울 거 없는 거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 어렵고요. 그리고 딱 봐도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뭐 농담이 아니고 이거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여러분은 시험장 본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 11개 나왔을 때 반 이상 분명히 못 맞춥니다. 반 이상을 못 맞춘다 이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반 이상을 못 맞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뭐 11개에서 5개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5개의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느냐면 엄청나요, 실로. 그렇죠? 그리고 그 계산 문제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좌절한다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죠. 나는 뭐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산 문제 말고도 나머지 문제에서 많이 맞추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이 중개사 그 합격은요, 두 과목을 뭐 해서 합격을 결정해요? 평균 내서요. 예, 평균 내서 하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몇 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12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많이 맞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이거 1차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데, 절대 그러지 말고요. 계산 문제를 그냥 과감하게 버린다라고 생각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합격하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 다 버리고요. 그럼 버린다라는 얘기는 11개를 다 틀리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예, 찍을 건데 어떻게 찍을 거죠? 예, 한 번으로. 잘 찍는 게 아니고 한 번으로. 그래서 그거는 학개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올해 몇 번으로 나올 건가? 예.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시험 임박하면 그거 이제 시험장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말씀드릴 건데, 계산 문제는 한 번으로 쏠려요.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으로 되게 많이 쏠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4번 문제가 6개가 나왔어요. 11개에서 계산 문제 4번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3번이 나왔었고요. 5개. 그렇게 계속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학교를 때 물어보면 돼요. 올해 이제 몇 번으로 나올 건가.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한 번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절반은 맞추죠. 내가 몇 달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확실하고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뭐가 이득이 되냐면 시간이 좀 많이 남겠죠. 시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공부할 수 있잖아요. 민법도 할 수 있고 또 학개론 파트에서 계산 문제 아닌 파트도 있지 않나요? 예, 네, 그런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다음으로다가 어려운 파트가 어디예요? 뭐예요? 학개론에서 공법 말고 정신을 차리셔야죠. 우리 3월 첫 번째 강의인데. 예. 예? 그래프가 어디서 나오죠? 수요 공급. 예. 근데 그건 해야 되는데. 예. 간평이 좀 어렵지 않아요? 예. 저는 간평이 좀 어려웠었는데. 예. 간평도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래프는 해야 돼. 어차피. 예. 그래프는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이제 실무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의뢰인들한테 뭘 보여줄 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좀 전문가답거든요. 그죠? 그냥 말로만 뭐 올라갈 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몇 가지 그래프 그려주면서 이런 어떤 경향을 이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거는 좀 하시면 되고, 그래프 굉장히 간단하고요. 저는 그 그래프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외웠어요. 그래프만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래프 한 30개만 외우면 다 되던데. 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그냥 외우라고. 그래프 외우면 되게 쉽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니까 학예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민법을 조금 열심히 해요. 민법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서 몇 점 이상 맞으시면 돼요. 80점. 80점 맞고 여기서 40점 맞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120점 나오죠? 예. 근데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닌데, 나는 학개론이 참 재밌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겸연쩍어서 손을 안 드시는 건데, 분명히 학개론이 재밌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서 10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예. 학개론이 재밌는 분들, 오히려 민법이 나는 별로야. 학개론이 재밌어.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근데 학개론이 재밌는 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학개론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수학적 머리가 좀 이렇게 발달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학계론이 좋은 사람은 여기서 40점은 맞아도 돼요. 민법 뭐 할래? 40점은 맞지. 예? 따분하고 양도 많은데 여기서 몇 점 맞아도 괜찮아요. 80점 맞아도 돼요. 그 대신 학계론에서 80점을 맞으려면 참고로 계산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 얘기죠. 그죠? 이거 틀리면 안 돼. 근데 수학을 조금 잘 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 11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가능은 해요. 대신 어느 정도 좀 되셔야 이 계산 문제를 맞출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수원에서 강의를 할 때인데 아주대학교 컴퓨터 전자공학인가 뭐 그런 과에 다녔던 친구인데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스펙 쌓는다고 이걸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원에 나왔는데 1월 달에 나왔는데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에서 학계론을 90점을 맞은 거예요, 얘가요. 예,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걔 이제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험지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학계론 워낙 잘했으니까 그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학계론 재밌어? 재밌대. 예, 아주 재밌대. 근데 민법은 재미가 없대. 네, 학계론 계산 문제를 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걸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춘 거야.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계산 문제를 푼 흔적이 없어요. 계산 문제를 푼 흔적이 없는 거야. 식도 모른대.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게 왜 식이 필요하니? 저한테 그걸 되묻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문제에서 답이 보이는데 그 정도 머리라면 계산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학 문제에서 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식이 없어도 돼. 저희 이제 막둥이가 서울대 간 건 알죠? 예, 서울대를 가는데 수학 학원을 1학년 고1까지는 다녔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그게 띄엄띄엄 다니고 그랬는데 수학에서 공식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 얘기가. 왜 공식이 필요하니?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만 있으면 응용해서 다 풀 수 있대.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머리가 좀 특별히 발달되신 분들은 학계론을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민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걸 그래프로 좀 한번 그려드릴게요. 예, 민법은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빵점이었다가 시간을 투자하면 비례하게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근데 학계론은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런 그래프 보이지 않고요.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본적인 점수가 일단 보장이 돼요. 학계론은 되게 쉽게 나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까지 생각하면 30에서 40점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과목이 학계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40점까지는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맞을 수 있는데 그거는 노력을 하면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계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점수가 있다는 거고 민법은 그 점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법에서 뭐 그냥 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없어요.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 안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장점은 뭐냐면 민법은 이제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여러분 이제 우리 뭐 어느 홈페이지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다 되거든요. 민법은 개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최근 10년 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그럼 400개 아니겠어요? 그것만 외우면 80점 나와요. 그거 그냥 계속 외우면.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10년도 기출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뽑아가지고 쭉 보면서 이제 지문들이 이제 막 계속 읽다 보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가 기본서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출 회차를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민법에서 기본적으로 8, 90점은 무난하게 나온다고. 왜냐면 민법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뭐하고 똑같이 나와? 기출 문제하고. 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법조문이나 판례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똑같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민법 공부는 문제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다루어 볼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많이 다뤄보는 거 되게 좀 권해드리고요. 대신 이제 학계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절대 학원에서 배운 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예?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학원에 뭐하러 다니냐? 문제를 풀 수 있는 토양을 닦아주는 거지 절대 똑같이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보통 시험이 끝나면 민법 선생님 훌륭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올려요. 왜냐면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학계론 선생님 훌륭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올라와. 왜 안 나오냐면 배운 것이 안 나왔거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배웠기 때문에 푸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그걸
똑같이는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 뭐 학교론 선생님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 학교론 선생님 중에서 계산 문제 10문제에서 뭐 7개 찍어주겠다고 막 숫자까지 정확하게 뭐 찍어준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숫자를 정확하게 찍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슷하게 유형을 우리가 이제 해줄 수는 있지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해서 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둘 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하시라고. 어떤 거든 여러분 그 적성에 맞는 한 과목. 자, 2차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면 2차가 과목이 3과목 있잖아요. 이제 중개사법이고요, 공법 있고 공시, 세법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하셔야 돼. 그래서 고득점은 몇 점 이상 하실 거냐면 80점 이상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80점이 안 되면 안 돼요. 이걸 이제 실제 득점하는 점수. 대신 목표로 하는 점수는 90점 정도 목표하셔야 돼. 90점 정도. 그래야 몇 점대가 나와요. 80점대, 87.5, 85 뭐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는 양보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저한테 중개사법을 배워서 80점을 못 맞았다. 이건 죽어야 돼. 정말 죽어야 되고, 뭐 그건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어요. 죽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이 과목은 뭐 별다른 얘기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이건 무조건 80점 넘긴다고 생각하시고, 공법이 있는데 이 공법은 6개의 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수업하잖아요. 근데 이 6개의 법들이 하나가 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학개론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이 학개론에서 한 5월이나 7월 정도 되면 포기하게 돼. 학개론 때문에. 근데 2차적으로 이제 뭐 때문에 포기해야 되냐면 얘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거든 또 하다 보면. 그러니까 1차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제 2차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험생들이 여기서 이제 막혀보는 거예요. 뭐 해도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뭐 끝도 없고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 공법인데, 이거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개 법 중에서 5개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쉽죠? 그래서 6개 법 중에서 5개를 버리고,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야. 5개 버리라는 거야. 그러면 몇 개 남아? 1개 남지. 그 대신 이거를 아무거나 막 선택하고 그러면 안 돼. 뭐 가령 농지법만 할래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농지법 2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건 제가 한 개는 선택해 드릴게요. 뭐를 선택할 거예요? 국계법? 그래서 이건 저는 국토법이라고 줄이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선택하라고. 여기에서 몇 개가 나오죠? 12개가 나와. 정확히 12개를 출제해야 되거든. 약속했거든. 수험생들하고 30%를 내기로. 여기서 12개를 출제하는데 12개 다 맞출 수 있을까요? 다 맞춘다고 목표를 잡고 하시면 10개 정도 득점할 수 있도록 해야 돼. 10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국토법을 어떻게 공부하실 거냐면, 좋은 선생님은, 공법 선생님 중에서 좋은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칠판에 그림을 많이 그려주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고, 안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자꾸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이 안 좋은 선생님이에요. 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여기 공법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안 좋은 선생님이야. 그림 그려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법은 자꾸 그림을 그려줘야 돼. 무슨 그림? 큰 그림. 공법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건 나도 할 수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자꾸 여러분 따라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 그렇게 하고, 저는 공법을 어떻게 공부했냐면, 달력 있잖아요. 달력 종이 이제 그 달이 끝나면 어떻게 해? 찢어서 버리잖아요. 버리지 말고 달력 종이 이제 뜯어가지고 뒤에다가 국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달력에다 그냥 계속 적어보는 거야. 그냥 내가 몰라도 그냥 적어보는 거야. 공법 우리 기본서 체계에 맞게 해가지고, 뭐 가령 용도제가 있다. 용도제 어디서 배워요? 용도 어디서 배워요? 여기서 배우잖아요. 여기서 배우잖아.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몰라요? 이게 문제라니까. 작년 11월부터 공부했는데 용도제 어디서 배운지 모르는 거야. 그게 큰 그림을 안 잡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거 백날 집어넣어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다 버려버리고요. 이거 다 버리고 요것만 하시라고, 요것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여러분 잡고, 용도제면 뭐 여기서 뭐 다시 갈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계속 공부를 하는 거야. 계속
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잡았다. 즉 10개에서 12개에서 10개 정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28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수업은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용어만 계속 익숙해 있다가 막판에 가면 공법선생님이 요거 나올 겁니다라고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그냥 외우면 돼.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건폐율 꼭 나올 거예요, 올해.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건폐율 외우면 돼요. 건폐율만 외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찍어서 몇 개만 외우면 여기서 몇 개 정도 맞을 수 있냐면 10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28개에서. 따로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여기서 국토법의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법 어느 한 과목이든 체계가 잡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 틀에 이렇게 대입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10개 맞추면 요렇게 맞추면 몇 개 나오는 거예요. 20개 나오잖아. 그럼 20개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50점 맞으면 공법에서 50점 맞으면 굉장히 잘한 그런 점수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요번 우리 28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우리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각 학원마다 이제 큰 학원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한 2분 정도씩 있어요. 강의하는 그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시험 끝나면 학원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험지를 이제 달라고 해서 그걸 복사해서 선생님들한테 줘. 빨리 풀어가지고 경쟁적으로 몇 시에 답안이 올라가는지 이게 되게 큰 경쟁이거든. 그러니까 뭐 우리 뭐 큰 학원들 몇 개 있잖아. 그런 학원에서 몇 시에 가답안이 올라갔는지가 굉장한 경쟁이 된다고. 그게 1년 영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뭐 가령 애 땡땡은 올라왔대더라. 그런데 뭐는 안 올라왔다. 이러면 그게 수험생 입장에서 이게 실력이 있고 없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요번 28회 시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법 선생님들이 2분이 계셨는데 36개를 풀고 4개를 못 푼 거야. 여기 학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학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학원인데 4개를 못 풀어. 근데 왜 못 푸냐면 그게 다른 학원도 안 올라오는 거야. 공법이 가다보니. 올라와야 될 시간이 돼. 못 푸는 거예요. 네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요? 몰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같이 이제 2차 과목을 강의하는 선생님들이니까 물어봤어요. 왜 못 풀어, 선생님? 그랬더니 모르겠대. 예. 그래서 왜 못 풀어? 그러니까 왜 몰라? 그랬더니 처음 보는 거래. 정말 요번에 처음 공법 선생님들이 20년 강의하신 선생님들도 처음 보는 문제가 4개가 나왔다고. 그걸 무슨 재주로 여러분이 몇 달 공부해가지고 그걸 다 맞추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게 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 선생님들도 들어가셔도 90점 맞으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몇 개 정도 맞으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반 정도 맞으면 정말 잘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얘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임박해서 하라는 것만, 외우라는 것만 그냥 외우시면 나머지 10개는 그냥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버릴 거 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세법에서 공시가 있는데 등기, 지적, 그 다음에 세법은 세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 뭐 이런 거 있지. 세법이라는 법은 없는 거야. 그래서 소득세법, 뭐 지방세법 있는데 이 소득세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다루거든요. 여기서 6개 정도 나오는데 요렇게 공부하시라고. 공시세법 되게 어려워. 얘도 아주 어려운데 이것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공시법 선생님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등기를 하지 마. 예. 등기를 버려버리라고. 과감하게. 예. 그리고 얘만 해. 예. 12개. 12개 맞출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세법은 여러 가지 세목을 다 배우잖아요. 다 하지 마. 다 하지 말고 뭐만 해? 양도소득세만 해요. 예. 그러면 6개, 12개에서 10개 맞춘다고 생각해요. 6개, 12개. 예. 그러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 거죠? 16개가 나오잖아요. 지적법 10개, 양도소득세에서 6개 다 맞춰야 돼. 이건 세법은 되게 최근에 되게 쉽게 나오고 있고 특히 소득세법 파트에서는 그럼 16개면 점수가 몇 점이죠? 40점이야. 그러면 20점 부족하잖아. 그 20점 부족한 건 어떻게 커버할 거냐면 나머지 등기 다 틀릴 거야? 12개를? 아니잖아요. 다 틀릴 건 아니잖아. 몇 개는 맞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머지 세법도 6개 풀었고 나머지 10개 다 틀릴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최소 점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기를 예를 좀 잘하면 이득이 또 있어. 어떤 이득이 있냐면 민법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3개에서 4개는 나와. 다시 민법만 잘하면 이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3개에서 4개가 나온다고. 그것만 맞춰줘도 괜찮아요.
그거만. 그래서 여기 그냥 4개 맞춘다고 생각해요. 등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요거에서 풀 수 있는 문제 3, 4개에서 4개 맞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세법에서 10개 있잖아요. 10개. 예?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6개를 내가 맞췄으면 내가 못 맞춘 게 10개 아니야. 그럼 10개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으로 찍어줄 건데 어떻게 한 번으로 찍어줄 거예요? 내가 여기서 풀었던 것 중에 있죠. 6개. 그 중에서 가장 답이 적게 나온 거. 그거 한 번으로 몰아주는 거야. 그럼 3, 4개 나온다고. 여기서. 네, 3, 4개. 그렇게 한번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전부 합치면 몇 점 정도 나올 수 있냐면 24개. 즉 60점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포기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1차에서는 몇 과목만 충실하게 하라고? 한 과목만 뭐든지 좋아요. 뭐 민법이든 개론이든 어떤 과목이든 한 과목만 충실하고 거기서 고득점하고 2차에서도 한 과목만 충실할 건데 여기서 충실한다는 의미가 고득점하라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고득점하고 공법에서는 한 번만 여러분 일단 뭐 좀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몰빵 해주는 거야. 몰빵. 나머지 5과목은 나중엔 시험에 임박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시라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 하시고 공시에서는 등기 버려버리고 지적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공시 선생님은 강의를 등기 먼저 하시나요? 지적 먼저 하시나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인 거야. 다른 학원은 어떻게 강의하시냐면 공시 선생님들이 대부분 8주 강의를 할 때 6주 동안 등기만 막 주야장천해요. 그리고 지적은 2주에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2개 다 어려운 거야. 수험생들이. 왜 2개 다 어렵겠어? 등기는 원래 어려운 데다가 지적법은 2주에 날려버리니까 그냥 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거야. 네, 그렇게 강의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지적법 4주, 등기 4주 강의하는 게 원래 맞고 순서를 뭐를 먼저 해주는 게 맞냐면 지적을 먼저 해주는 게 맞아. 왜냐하면 그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거든.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를 먼저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강의해 주시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법에 여러분 포커스 맞추고 여기는 양도소득세에다 포커스 맞추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없다 이거예요. 다 합격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합격 전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대단한 것 같진 않아요?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이렇게 합격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거야.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한 7, 8월 정도 되면 스스로 느끼는데 스스로 느끼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뭐 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해 이게. 그렇게 하고 올해는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요. 올해 1차만 왜 1차만 해? 내년 그냥 다 해버리지 뭐. 이게 무슨 경제계획도 아니고 몇 년에 나눠서 하냐고. 그냥 1년에 다 끝내야지.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1년에 다 그냥 끝낼 수 있는 거니까 다 끝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수업을 좀 할 건데 요번에 이제 3, 4월 달 그 과정은요. 기본서 가지고 마지막 이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책에 있는 좀 문제들을 좀 풀어 드릴 생각이에요. 다시 이제 기본서를 볼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필기량을 좀 가능한 한 줄일 겁니다. 필기량은 가능한 한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필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필기는 여기 매주 제가 프린트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근데 요게 시험의 족보야, 족보. 족보 뭔지 알죠?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온다. 그래서 요거 8번 나눠 드릴 건데 이게 아마 끝 페이지 번호가 한 30 몇 페이지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이렇게 공부하셔도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아니 90점. 90점. 요것만 잘 정리해도 90점 맞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다 다 모아 놓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잘 접어 갖고 다니지 마시고 접어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잠깐 줘봐요. 이런 파일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사시는데 이거 말고 더 좋은 거는 다이소에 가면 이거 다이소 거요? 아니 이거 비닐 말고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있어 이렇게. 종이로 된 거 있다고. 그거를 갖고 다니세요. 비닐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종이로. 왜냐면 좀 성이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아니면 이거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처럼 이렇게 넘기는 건데 여기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다고. 그렇게 하면 이게 거의 한 30몇 페이지 되기 때문에 딱 한 권이 책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넘기실 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종이로 이렇게 묶어주는 걸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이소에 1,000원에 3개인가 팔을 거예요. 그걸 좀 구입하셔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편철을 좀 해주세요. 아셨죠? 예, 예. 이거 접어 갖고 다니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거 다른 학원한테 절대 유출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보시라고. 이게 시험의 족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이제 과목이 암기할 게 좀 되게 있는데 조금 있는데 그 암기 사항만 15개 모아 놓은 거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이제 암기하셔도 앞뒤로 공부하셔도 60점은 나오는데 이거가 다 외울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보실 일이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책에다 그냥 껴놓고 다니시면 돼. 그래서 이거 잠깐 좀 꺼내주세요 하면 요거 그냥 이렇게 좀 꺼내주시면 되겠고요. 요 자료하고 우리 일전에 이제 지난주에 왜 이거 나간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주인법 상인법 비교. 요거를 같이 좀 껴놓으세요. 이거는 계속 볼 거니까. 예, 요거랑 이거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책을 좀 잠깐 보면 몇 장 넘기시다 보면 파트 1이라고 해가지고요. 요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요렇게 좀 되어진 부분에 여기 좀 잠깐 좀 펴놓으시고 1편에서 30문제 나오거든요. 1편에서 30문제. 예, 그러면 단연 몇 편이 중요하겠습니까? 1편이 단연 중요하겠죠. 그래서 강의 8주 하는 동안에 한 6주 정도 할애해서 1편을 정리할 거고요. 이 1편에서 30문제는 다 맞출 건가요? 아니면 한두 개 틀릴 건가요? 아니고 다 맞출 거예요. 예, 여기서는 다 맞춰야 되고요. 2편, 3편이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양은 많은데 문제들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기가 조금 짜증나는 부분이 2편, 3편이긴 한데 1편은 다 나와. 문제들이 막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1편 문제들은 다 맞출 거다. 특히 1편에서 3장, 4장, 5장이 20문제가 나와요. 3장, 4장, 5장에서 2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득점하셔야 돼요. 3장, 4장, 5장. 그럼 3장, 4장, 5장은 뭘 다룰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뤄요. 권리와 의무.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 이제 넘어가시고 서장 파트 한번 가볼게요. 서장은 이제 뭡니까 법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과목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도록 할 건데 맨 첫 번째 제목에 부동산과 중개제도 뭐 이런 말이 있고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법마다 다 정의해요. 뭐 민법 시간에도 부동산을 정의할 거고 학개론 시간에도 부동산 정의하죠. 예, 등기 시간에도 부동산 정의하지 않나요? 예, 뭐 다 정의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부동산이라는 정의가 또 있고 또 심지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부동산의 정의를 또 하거든요. 근데 그게 법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부동산의 정의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민법상의 정의가 그중 가장 보편적인 정의인데 99조 2항에 그러니까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와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뭐라고 민법에서 정의하죠? 부동산. 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상식인 거야. 토지와 뭐를 부동산이라고 한다고요? 그 정착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런 정도의 영역이 있다면 여기 영역 안에 중개 대상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뭐 안에 뭐 들어간다고? 부동산 안에 중개대상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치에 생기는 것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얘는 뭐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중개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OX, X. 중개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이다. OX. 왜냐면 부동산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중개하는 건 아닌 거죠. 동산 중개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뭐만 중개한다고? 부동산 중개. 이렇게 개념 잡고 계실 겁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건 가격이 좀 비싼가요? 네, 가격이 좀 비싸죠. 많이 비싸죠. 그래서 한 번 거래 잘못하면 이 회복 가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가 철저하게 뭐 해야 되냐면 규율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규율하기 시작했냐면 정확히는 1890년부터 규율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 연역이 좀 나와요. 45페이지.
중개업의 유래 아주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중개업인데요. 그 색깔 반전된 부분 잠깐 좀 읽어볼게요. 파란색으로. 우리나라 중개업의 효시는 고려시대, 고려시대면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천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그 전부터 있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위탁 매매인인 객상주인, 이 객상주인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객주. 객주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객주가 뭐냐면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그 객자의 의미가 요즘 말로 하면 점포, 가게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객주는 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점포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점포에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죠. 거래. 거래.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쌀도 거래를 했을 것이고, 뭐 부동산도 거래를 했을 것이고, 금전, 숙박, 뭐 혼인,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그 객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중개업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객주 밑에 종업원들이 있었어요. 객주 밑에. 그 객주 밑에 종업원을 거간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거간들이 객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나는 뭐 한번 좀 내가 독립해서 내가 사무실 한번 차려봐야지 해가지고 독립한 게 조선 중기 정도 오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집주름 각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어요. 명칭이 이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집주름 각해 밑에서 세 번째 줄 찾으셨나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이거는 그냥 시험과는 특별히 관련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 집주름이 무슨 뜻이에요? 집을 주름 잡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불렀대. 집을 뭐 했다고? 주름 잡았대. 그럼 이걸 한자로 그대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집이 뭐야 한자로? 가잖아요. 가. 그리고 쾌자가 바로 주름 쾌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집주름이나 각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들이 누구로부터 독립했다고? 객주로부터 독립했으니까 이들의 사무실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 사무실의 이름이 복덕방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사무실을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다고? 복덕방. 그러니까 지금도 뭐라고 불러요? 복덕방 이렇게 부르잖아. 아주 오래된 그런 직업.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복덕방이라는 말들이 써왔다라는 거. 그러면 객주와 집주름과 각해의 차이는 객주는 이것저것 다 했던 사람이고 집주름과 각해는 오로지 뭐만? 집, 그러니까 부동산만. 그래서 최초의 개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는 건 집주름과 각해죠.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최초의 제도는 1890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아까 그치? 그 제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객주 거간 규칙인데 연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거기 밑에 딸랑 밑에서 두 번째 줄 객주 거간 규칙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질문. 객주거간 규칙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가요? 응?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 1890년도니까. 우리 한일합방이 몇 년도에 됐죠? 우리 국권 침탈당한 해가 1910년도잖아. 그러니까 1890년이면 조선 말 정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고 한 장 넘겨볼게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 몰라도 돼. 그거는 시험에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스가 좀 있는데 고려 때 뭐 객주 있었고 조선 때 각계 집주름 또 다른 명칭으로 각어간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각어간은 흥정을 붙였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거간꾼 흥정 붙이는데 뭐를 흥정 붙였다 이런 얘기예요? 집. 그래서 다 똑같은 말이야. 각어간, 집주름, 각해 다 동일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뭐 이렇게 변천되어 오다가 그 뭐 제도들이 변천되어 오다가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규범을 하나 만들었고요. 공인중개사법이 만들어진 게 막 몇십 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불과 3년밖에 안 됐어요. 2014년. 그 전에는 뭐였냐면 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뭐 이런 법이었었는데 이게 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으로 이렇게 현재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규제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는 중개업을 아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소위 자유영업제였는데 뭐 인가제가 최초에 이제 1890년대에 도입됐고 일제강점기 되면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이렇게 쭉 변천되다가 지금은 무슨 제도화 되었다는 거죠? 등록제. 거기 맨 마지막에 등록제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기억을 좀 하실 건데 중개업 하고 싶으면 지금은 허가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돼, 등록하는 거야. 등록제라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의 개정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의 개정 현황은 이게 뭐 소위 교과서다 보니까 이런 거를 빼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실어 놓은 거지 실제 뭐에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패스하고 마지막 쭉 넘어가 보면 현재 개정이 몇 차까지 개정했냐면 25차 개정까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 개념만 기억해 주시면 돼. 법을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뭐 한다는 거, 바꾼다는 거. 그래서 그거가 이제 현재 25차 개정까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2번 제목의 공인중개사법의 법원 그리고 그 구성 및 성격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법원이라는 말은 좀 법과목 공부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아요. 법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보면 법의 원천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거를 법원이라 그래. 예? 자, 다시 법원이 뭐라고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 근데 존재하느냐를 이렇게 물어본다면 두 가지로 존재하지 뭐. 1번에 뭘로 존재하기도 하고 성문법. 예. 성문법이라는 게 뭐냐면 문자화되어서 이렇게 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걸 성문법이라고 하고 뒤장 넘기시면 2번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불문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이 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자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뭔가 존재한다 이거죠.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밑에 이제 관습법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예,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다? 예, 서울이죠. 예.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 예. 왜 서울이 수도죠? 우리나라에? 왜 수도냐고. 이게 헌법에 없어요. 헌법에 아무리 봐도 서울을 수도로 해야 된다는 법이 없거든. 그러면 수도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누구한테 물어도 수도는 어디야? 서울이야.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운 게 아니고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뭐야? 이런 걸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냥 불문법. 이렇게. 예. 그러니까 마치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가 어렸을 때 어떤 의식이 생길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였어요. 예? 계속 박정희인 거야. 계속 박정희. 그리고 뭐 매일같이 뭐 내가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뭐 박정희 대통령은 뭐 어떻게 했다고 매일같이 그것도 뭐 뉴스에 나오고 뭐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도 대통령은 항상 누구야? 그런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선생님도 울고 뭐 학생들도 다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완전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왜 멘탈이 붕괴가 되냐면 그 생각 안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이제 있었던 것 같으냐면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왕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리고 한편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들도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웬걸 일주일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네,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대통령 다시 이제 바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은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오래되면 그런 거를 그냥 하나의 확신으로 믿어버리는 거. 그런 걸 불문법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관습법이라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너무나 오래 서울이 뭐였으니까? 수도였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런 것들을 관습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례가 있는데 판례법도 하나의 그 불문법이고요. 판례는 어떤 뭐 근거라든가 이런 거가 있다기보다는 법원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가 가령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면 지방법원은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일단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 조리는 사물의 근본 이치, 건전한 상식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뭐 힘이 없으셔가지고 넘어진 거야. 예.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드려야지. 그렇게 하고 끝? 짐도 좀 가능하면 어디까지 가시는지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들어드리고 그럼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조리야.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지. 도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일반적 의미의 이제 중개사법의 구성이 있는데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 표가 하나 나오는데 가장 상위에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누가 만들어요? 국회. 예, 국회에서 제정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면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행규칙은 주무부서의 장관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무부서가 어디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원칙인데 보통 그 3단 구성이라고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아주 특이하게 규칙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말은 규칙이지만 성격은 시행령 성격을 가져요. 이유는 대법원장이 제정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가 만든다고요? 대법원장. 그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거기 매수신청 대리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일반 중개물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경매하고 관련되어진 그런 규칙이다. 뭐 이렇게 요까지만 좀 기억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좀 하나 적어 놔볼게요. 요거를 좀 하나 적어 놔볼 건데 3단 구성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상위에 뭐가 있죠? 법 혹은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시행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고 그런데 되게 법률에 어떤 것들을 다룰 거냐면 법률에는 이런 거를 이제 법률에 주로 다룹니다. 우리가 처벌을 받는 규정들 있잖아요. 뭐 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 그래서 모든 처벌 규정은 법률에 두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이익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처벌 규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처벌 규정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뭐 징역도 좋아. 또 벌금도 좋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등록을 했는데 관청에서 취소시킨다네. 처벌이잖아. 내가 업을 하고 싶은데 관청에서 하지 말라네. 업무 정지. 이것도 처벌이잖아. 이런 거. 또는 뭐 500만 원 과태료 내라네. 그것도 처벌이잖아. 나한테. 불이익적인 어떤 처분을 받는 게 다 처벌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뭐에 근거한다는 거야? 법률.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절대 근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냐면 되게 이렇게 무슨 사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들 시행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개 쭉 정해놓는 거 확인 설명 사항 9개 쭉 정해놓는 거 이렇게 무슨 사항이라고 몇 개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뭘로 정한대? 시행령으로 정한대.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우리 법에서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있는데 이 서식은 모두 시행규칙에서 정해요. 시행규칙에서 서식을 정한다. 그럼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있죠? 네. 전속중개계약서는 국장이 정한다. OX. O. 왜 O? 시행규칙은 국토부령이니까 국장이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서는 누가 정하는 게 맞은 거야? 국장이 정한다. 이러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출제될 수 있고 요거 두 개는 좀 중요해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좀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